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미동맹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2025년 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공짜로 안전을 누리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 한다. 100억 달러. 전 세계가 한국의 굴욕을 예상했습니다. CNN은 한국, 미국의 압박에 무릎 꿇라라는 헤드라인을 준비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한미동맹의 종말이라는 사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한 장의 문서가 70년 동맹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전 세계 외교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회의실에 있었던 외교부 실무진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역사적 순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25년 봄 대한민국 외교부 통상협상과에서 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소집 문자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외교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백악관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존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공짜로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진작에 북한에 먹혔을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값을 치를 때입니다. 100억 달러, 이것도 사실 너무 싼 겁니다. 그의 말투는 거만했고 표정에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상점 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받으려는 것처럼 한국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해서 보고받은 외교부의 대응 방침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강민호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7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전부 꺼낼 때입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자료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쌓아놓았습니다. 그 두께만 30c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무부 협상 대표로 로버트 맥밀런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무부 내에서도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가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 안에 합의문을 들고 돌아올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약소국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오만함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맥밀런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접단의 일원으로 공항에 나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맥밀런은 공항에서 가진 짧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협상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는 공짜가 아닙니다.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한국어로 번역될 자신의 말을 듣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SNS에는 분노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협상 첫날인 4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기록 작성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밀런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차관님, 우리는 오늘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적절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100억 달러는. 그런데 강민호 차관이 그의 말을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잠시만요, 맥밀런 대표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우리 측에서 먼저 발표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후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밀런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 측이 먼저 방어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 차관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회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맥밀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의 진실 누구를 위한 방어 시스템인가? 저는 그 순간 맥밀런 대표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편안했던 자세가 조금 경직되었고 몇몇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 차관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 한국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측은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사드의 ANTPY-1 레이더는 전방 모드에서 최대 2,500k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500km 범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2,5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배치했을까요? 지도에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원은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 내륙 깊숙이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부 전역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맥밀런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님, 이것은...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차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12월 미 태평양 사령부 윌리엄스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회의록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주한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중국 동부 전역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의회 청문회 기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협상팀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 차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맥밀런 대표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사드는 처음부터 한국 방어가 아닌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배치 비용과 운영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모든 것을 한국이 떠안았습니다. 맥밀런이 입을 열려 했지만 강 차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2020년 전략적 유연성 협정을 기억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에는 2020년에 체결된 한미 군사협정의 일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국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은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화된 것입니다. 강 차관은 다음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들과 중국 주요 도시들 사이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베이징까지는 불과 950km입니다. F-35 전투기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평택 기지에서 상하이까지는 850km. 이것이 우연일까요? 맥밀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 한 명과 급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70년 한미 관계의 본질을 파헤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강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최소 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광산업 피해까지 합치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모든 손실을 한국이 감수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맥밀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 차관님, 하지만 사드는 엄연히 한국 방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렇다면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강 차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총 47회입니다. 이 중 사드 요격 범위에 들어온 미사일은 단 3발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100%였지만 이것은 전체의 6.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6%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드가 요격한 3발의 미사일 중 2발은 실제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해상으로 발사된 시험 발사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 영토를 방어한 것은 단 1발입니다. 하나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15조 원의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회의록을 타이핑하면서도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맥밀런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 차관님, 하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입니다. 강 차관이 다시 한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평택 기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택 기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캠프 험프리스라고도 불리는 이 기지는 현재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만 14.7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건설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맥밀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110억 달러입니다. 강 차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99억 달러입니다. 무려 90%를 한국이 냈습니다. 미국은 겨우 11억 달러만 부담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자국 군대의 주둔지를 건설하는데 10%만 내고 나머지는 동맹국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화면에는 평택 기지 건설 비용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토지 매입비, 건설비, 이주민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인프라 구축비 등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항목별로 한국과 미국의 분담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맥밀런의 참모들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어 급히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지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택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고 각 원 안에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중국 동부 해안의 모든 주요 도시를 타격 범위 안에 두고 있습니다. F-35의 작전 반경을 고려하면
이 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는 중국 내륙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은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맥밀런 대표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평택 기지는 한국 방어를 위한 기지입니까? 아니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입니까? 맥밀런이 대답하기 전에 강 차관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배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택을 겨냥한 동풍-21 미사일 부대가 최소 3개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택 기지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 미사일들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택이 건설된 후 중국은 이 미사일들을 한반도 방향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화면에는 시간대별로 중국 미사일 부대의 배치 변화가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대만 방향을 향하고 있던 미사일들이 평택 기지 건설 이후 점차 한반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1차 타격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99억 달러를 들여 만든 기지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차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미국이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맥밀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강 차관님,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중요합니다. 강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 70년,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였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 36,574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며 한국인들은 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희생도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군 전사자는 13만 7,899명입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7천 명입니다. 총 38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약 6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미국 상품에 개방되었고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강 차관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6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47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평택 기지 건설비 99억 달러, 용산 기지, 이전 비용 33억 달러, 각종 지원 비용까지 합하면 총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강 차관이 잠시 멈췄다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주한미군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용산 기지, 평택의 거대한 부지,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의 기지와 훈련장. 이 땅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용산 기지부지의 현재 시가는 최소 20조 원입니다. 평택 기지부지는 10조 원. 기타 부지를 모두 합치면 40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20억 달러입니다. 이 땅을 7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연평균 임대료로만 계산해도 연 4억 5천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맥밀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참모들과 급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강 차관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도 해봅시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32만 명의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는 5,099명입니다. 한국은 왜 베트남에 갔습니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한국군이 파병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의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여유롭게 앉아있던 미국 측 대표단은 이제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부담한 직간접 비용은 최소 1,200억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실질적 지원은 약 4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800억 달러를 더 많이 기여한 것입니다. 맥밀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 차관님, 이것은 동맹의 가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까? 강 차관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짜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명확합니다. 공짜로 보호받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대화가 오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맥밀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 극도로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측에서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3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강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미국 측 대표단은 별도의 회의실로 가서 워싱턴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급박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저희 한국 측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기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차례입니다. 강 차관이 말했습니다. 30분 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맥밀런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워싱턴으로부터 강경한 지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강 차관님, 우리는 귀측의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며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맥밀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차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말씀이십니까? 흥미롭군요. 강 차관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보여주는 전략 지도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입니까? 한국은 단순히 북한을 감시하는 전초기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 괌의 앤더슨 기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평택 기지와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은 지도상의 여러 지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 전략 네트워크는 붕괴됩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전진 기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는 평택의 2배입니다. 괌에서는 4배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됩니다.
맥밀런이 입을 열려 했지만 강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 자산입니다. 평택에 사드 레이더가 없다면 미국은 중국 동부의 미사일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모른 채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강 차관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의 전략적 영향평가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 해제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입수했습니다. 맥밀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일본의 새로운 전진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200억 달러. 둘째,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대폭 증강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150억 달러. 셋째, 중국 감시를 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50억 달러. 총 4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강 차관이 맥밀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맥밀런 대표님, 100억 달러를 받으려다가 400억 달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거래입니까? 맥밀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강 차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자적인 핵무장. 한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 미사일 기술 모두 있습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을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진다면 한국은 6개월 안에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은 한국과 포괄적 안보 협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맥밀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셋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러시아는 최신 무기 기술을 한국에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S-400 미사일 방어 체계, Su-57 스텔스 전투기 기술,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말입니다. 강 차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맥밀런을 바라보았습니다. 맥밀런 대표님, 미국은 정말로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맥밀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판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차관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역청구서 전략적 거점 제공 서비스 수수료. 맥밀런과 미국 측 참모들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맹을 거래로 보신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청구할 때입니다. 강 차관이 첫 번째 항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전략적 거점 제공 서비스. 평택 기지는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것의 연간 가치는 얼마일까요?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지불하는 비용을 참고하면 연간 70억 달러가 적정합니다. 둘째, 영공 통과권. 미군기들은 한국 영공을 자유롭게 통과하며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업 항공기도 영공 통과료를 내는데 군용기는 왜 무료입니까? 연간 비행 횟수를 고려하면 15억 달러가 적정합니다. 셋째, 항만 이용료. 부산항과 평택항은 미 해군의 주요 보급 기지입니다. 제7함대 함정들이 정기적으로 입항하여 보급과 정비를 받습니다.
상업 선박도 항만 이용료를 내는데 군함은 왜 무료입니까? 연간 10억 달러가 적정합니다. 넷째, 정보 제공 서비스.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연간 3억 달러는 됩니다. 다섯째, 환경 복구 비용. 70년간 미군 기지 운영으로 발생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소음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밀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강 차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논리로 같은 금액을 역청구합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맥밀런이 소리쳤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께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한국을 공짜로 보호받는 나라라고 모욕하셨습니다. 70년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맥밀런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차관님, 이것은 워싱턴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요구하신다면 한미동맹은 파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1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현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역청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전환을 약속해 주십시오. 전자권 전환까지 요구하십니까? 맥밀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간 100억 달러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 군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맥밀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워싱턴과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미국 측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맥밀런이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고 결국 백악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4월 20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중국 CCTV, 일본 NHK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강 차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 차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이 동맹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기여해왔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공짜로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만약 미국이 1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한국도 동일한 금액을 역청구할 것입니다. 평택 기지 사용료, 영공 통과료, 항만 이용료, 정보 제공 대가 환경, 복구 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100억 달러가 적정합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맹을 거래로 보신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강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한국, 미국의 100억 달러 역청구, 70년 동맹 대전환, BBC 서울의 대담한 역습, 한미관계 재정의, 뉴욕타임스 한국의 외교혁명, 동맹의 의미를 다시 묻다. 유럽 언론들은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르몽드 한국의 논리는 정당하다. 미국은 동맹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가디언 한국이 보여준 것은 약소국이 아닌 주권국가의 당당함이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억 달러 요구는 동맹을 모독하는 것이다.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다. 한국군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다. 이런 동맹국을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치욕이다. 한국의 역청구는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그 배후의 논리는 정당하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숫자들은 충격적이지만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평택 기지의 90%를 한국이 건설했다는 것, 사드 레이더가 실제로는 중국 감시용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공개된 정보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평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한국 국내 여론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외교다. 70년 만의 반격이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강 차관의 기자회견 영상은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격렬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가 감히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면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붕괴됩니다. 한국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대부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 논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70년간 한국이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25일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후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5월 초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치열한 논쟁과 협상 끝에 양측은 놀라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5월 1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100억 달러 방위비 증액 요구를 철회한다. 둘째, 한국도 미국에 대한 100억 달러 역청구를 철회한다. 셋째, 양국은 현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유지하되 향후 인상률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넷째, 미국은 2027년까지 전시작 전통제권을 한국에 전환한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의 평택기지 건설 기여를 인정하며 향후 기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여섯째, 양국은 평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 이것은 놀라운 합의였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원했던 전자권 전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CNN 한국의 완벽한 승리. 외교 교과서를 다시 쓰다. BBC 70년 수직 동맹이 평등 관계로. 새로운 모델 탄생.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협상의 교훈. 독일 슈피겔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약자의 외교에서 벗어나 강자의 외교를 펼쳤다. 이것은 모든 중진국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 일본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막대한 주둔군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일본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도 미군 주둔 비용을 재검토해야 하는가?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과 유사한 협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호주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례는 전 세계 동맹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처음에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며 환영했지만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사실상 한미 동맹의 강화다. 평등한 관계로 재편된 동맹은 더 강력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주시해야 한다. 한국 국내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주 국방 만세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차관은 일약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대학들은 그를 초청 강연자로 모시려 했습니다. 6월 초 서울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동맹 관계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혈맹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등한 기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선언한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강 차관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강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50대 50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논리와 사실은 우리 편이었고 세계 여론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7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자각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철수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갔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국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강 차관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논리와 정당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주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후 몇 주 동안 국제사회의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중진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연간 2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지불해야 합니다. 강 차관이 합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총액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중진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 비용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터키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선례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 사태는 미국 외교에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은 오히려 동맹 체계를 약화시킬 뻔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동맹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7월 말 서울에서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30여 개국의 외교,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고 강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파트너십이란 무엇인가?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어야 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 사이의 관계여야 합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강 차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등한 대우, 정당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논리와 정당성으로 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나라의 대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하십시오. 사실과 데이터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21세기는 더 이상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강 차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터키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중진국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선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승리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진국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8월 중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21세기 동맹 관계의 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국제사회의 공식 의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편은 특정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대국과 중진국의 관계는 착취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합니다. 보호와 종속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평화적이고 논리적인 분쟁 해결의 모범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동맹국 간 공정한 부담 분배 원칙에 관한 결의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비록 강제력은 없었지만 이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실무관으로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월 초 한국 국방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2027년까지 대한민국군은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이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지키게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원로 군인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참전용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18살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작권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88살이 되어서야 이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완성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 정책이 21세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9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제 안보 세미나에서 미국 전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태는 미국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지 평등한 파트너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 오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미동맹은 파탄났을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담한 역공은 사실 동맹을 구한 것입니다. 병든 동맹을 건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차 미국 내에서 주류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요구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논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강 차관을 수행하여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외교안보 대화 22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동맹 관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 측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였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맥밀런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했습니다. 강 차관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번 회담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강 차관이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회의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일정,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 평택 기지, 운영비 분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측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안을 협의했고 한국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깊이 인정합니다. 강 차관도 발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함께 번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동맹의 종말이 아니라 동맹의 진화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워싱턴의 한 한국 식당에서 우리 협상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70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해냈어요.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차관님이 역청구 카드를 꺼냈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차관님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셨던 거죠.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그들의 요구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강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협상은 심리전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똑같이 부당한 요구로 맞받아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역청구는 처음부터 실제로 받아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출발점을 재설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강 차관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면 국제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과 논리, 이것이 약소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 차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 한류 등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6개월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논리를 점검했습니다. 미국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무장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국제 여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힘의 논리만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1월 초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국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주 외교 만세. 사람들의 함성이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하시나 봐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군이 우리 손으로 지휘받는다니까 아들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외교부에 출근한 첫날, 청사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로 돌아가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12월 한국 정부는 새로운 동맹 시대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협상 과정의 주요 문서들, 사진들, 영상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강 차관이 처음 역청구서를 제시했을 때의 회의 장면을 재현한 디오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왔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미국한테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면 너도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외교관 될 수 있어? 물론이지.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 외교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로 시작해서 한국의 역청구, 국제 여론의 변화, 그리고 최종 합의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한 국제 정치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025년은 한국 외교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중진 강국임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만든 선례가 전 세계 중진국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4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1월 말 강 차관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저도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강 차관이 단상에 올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약소국은 영원히 약소국으로 남아야 합니까?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이 명령하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지난 한 해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21세기는 다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여론이 힘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사실과 논리로 무장하고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약소국도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강 차관은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한국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했는지, 국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 모든 주장을 사실과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명확한 논리. 우리의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국제 여론의 지지. 우리의 싸움이 정의로운 것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아프리카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강대국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강 차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케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제공하는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십시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으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바로 국제 여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21세기에는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약소국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 만약 미국이 부당하게 압박했다면 국제 여론이 한국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강 차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동맹국을 그렇게 대한 것이요. 하지만 한국이 용감하게 맞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미국도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2월 중순 평택 기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재탄생 기념식이었습니다. 양국의 군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기념식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한미동맹의 실현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평택 기지 건설에 99억 달러를 기여해 주신 것, 70년간 기지 부지를 제공해 주신 것, 무엇보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한국 측 참석자들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답사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평택 기지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활주로, 최신식 병영, 첨단 통신 시설을 보며 저는 새삼 이 기지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지를 둘러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대부분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당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초 유엔 본부에서 21세기 동맹관계 국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60여 개국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동맹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폴란드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나토 회원국이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종속적인 위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평등한 관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필리핀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100년 넘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항상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아시아 동맹국입니다. 우리도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례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동맹 관계는 이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4월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한 파트너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성명서는 구체적인 성과들도 열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의 확정 2027년 12월. 평택 기지 운영비의 공동부담 미국 30%, 한국 70%. 한미 군사 협력의 내실화. 첨단 무기 기술 공유 확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독립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5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고 학생들에게 지난 1년의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우리 편이다. 사실은 우리 편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설명했습니다. 첫 회담에서 사드레이더의 진실을 폭로했을 때,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을 공개했을 때, 역청구서를 제시했을 때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약소국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약소국으로 규정하면 약소국이 되는 것이고, 강대국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대등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보다 약하지 않나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미국이 훨씬 강한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힘은 미국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힘만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 지정학적 중요성, 국제 여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지도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보세요. 중국과 일본 사이,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발전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정도의 발언권을 가진 것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 이런 것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당당한 한국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월 강 차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협상 능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은 한국 외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포부는 컸습니다. 한미 관계를 넘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7월, 저는 개인적으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UN 한국 대표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교관으로서 큰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 뉴욕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 UN 본부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외교부 실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UN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많은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약소국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외교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교과서에 실릴 것입니다. 21세기 외교의 모범 사례로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이룬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진국, 모든 약소국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2027년 12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환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미국에 넘어갔던 작전 통제권이 7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진정으로 우리 군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원로 군인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전환식이 끝난 후 저는 한 노병을 만났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18살에 전쟁터에 나갔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90년을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군대는 우리 것이 아니었소. 미국 장군이 우리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소.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났소. 이제 우리 군대는 진짜 우리 군대요. 그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환식 다음 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77년 만에 완전한 자주국방. 대한민국 진정한 주권국가로. 동아일보 한국군에게 역사적 전환점. 한겨레 2025년의 용기가 만든 2027년의 기적.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 동맹의 새로운 모델. BBC 77년간의 여정 끝에 한국, 완전한 독립 달성. 르몽드 한국의 성공은 탈식민주의의 최종 단계.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환식으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뉴욕에서 한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한 미국 학자가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태는 국제관계 이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전통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로만 작동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사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약했지만 이겼습니다. 어떻게? 논리, 정당성, 국제 여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군사력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도 발언했습니다. 한국 사태의 또 다른 의미는 중진국의 부상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두 초강 대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유일 초강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같은 중진국들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선두주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여러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성공을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유럽 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과 협상할 수 있는지, 중진국이 어떻게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2028년 초 강 장관이 그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유엔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를 수행하며 다양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모범 회원국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강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담이 끝난 후 강 장관과 저는 유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강 장관이 말했습니다. 2025년 봄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당했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장관님, 그때 장관님께서 역청국 카드를 꺼내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대담한 전략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상은 때로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똑같이 불합리한 요구로 맞받아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사실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 한국이 제공하는 지정학적 이점,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계산하면 연간 100억 달러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밝습니다. 강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주권 국가입니다. 전자권도 있고 미국과도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선조들, 70년간 나라를 발전시킨 국민들, 이 모든 분들의 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2028년 중반, 저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유엔에서의 경험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직접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외교부로 복귀한 저는 동북아 정책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제 책상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장관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액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약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약자가 스스로 정의를 찾아 나서야 한다. 마이너스 2025년 4월 18일 서울. 이것은 첫 협상 때 강 장관이 맥밀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평생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년이 흐른 2028년 가을,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중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고 기술 경쟁력은 세계 5위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181개국이 한국에 투표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유엔 총회장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당선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약소국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2025년의 용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당당하게 맞섰던 그 순간이 전 세계 중소국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 개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30년 초 저는 외교부 차관보로 승진했습니다. 35살의 젊은 차관보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의 경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승진 후 첫 회의에서 저는 젊은 외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고 정의로운 싸움을 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논리와 사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강대국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젊은 외교관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롯데타워, 63빌딩. 이 도시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경제적 발전을 넘어 외교적으로도 성숙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2025년 봄, 트럼프의 오만한 요구로 시작된 그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였고 도전은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약소국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정의롭고 논리적이며 용기 있다면 누구든 강대국과 대등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2025년의 그 뜨거웠던 봄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70년 종속의 역사가 끝나고 진정한 독립이 시작된 순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부터 시작된 한미 협상의 전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이며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성숙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 정신의 발현이었고 국가 자긍심의 회복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기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화, 번영,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25년의 그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용기, 강대국 앞에서도 당당할 줄 아는 용기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봄 한 회의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70년 종속이 70분 만에 평등 관계로 바뀐 기적 같은 순간의 전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정의롭고 용감하고 논리적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2025년의 그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 외교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다. 등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